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극단적 목소리가 제한 없이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향까지 이번 주 현장 속으로 해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호남 지역에서도 개헌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7공화국 시국 토론회에서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개헌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 이날 토론장의 분위기와 주요 의제들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달이 지나면서 국민적 분열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집회 현장에선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SNS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부정선거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단 관리나 운동 없이도 먹기만 하면 3주 동안 8kg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바르는 즉시 얼굴의 반점이 사라지거나 꺼진 볼살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사각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두 SNS나 유튜브 등에서 송출되는 광고입니다. 방송 광고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인데 이용자의 관심에 따라 작동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허위 과장 광고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알고리즘의 위험성은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알고리즘이 국민 분열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가 지난달 둘째 주 수익 상위 10개 채널을 조사한 결과 2위를 제외한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의 채널이었습니다. 셋째 주에도 10개 중 9개가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었습니다. 이른바 정치 코인을 노리는 콘텐츠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알고리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맨뜻한 것만 계속 나오는 그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검증이 안 된 거를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워낙 그 기존 언론들이, 대형 언론사들이 뭐 일면 헤드라인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너무 편파적으로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는 거의 뭐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합의라 그럴까? 뭐 이렇게 중간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서부지법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이 헌재 판정이 마지막인데 끝인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도 뭐 속전속결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서 그 임기 마치고 그다음에 또 뭐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나와서 그때는 그때 정정당당하게 또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대한 신뢰나 뭐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채널들을 보면 언론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그걸 언론으로 인정받아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콘텐츠가 유통돼서 그게 뭔가 허위다 뭐 이러면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가거나 그런 루트를 밟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정보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편히 그냥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고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너 아니면 나, 그다음에 뭐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없고 중간은 없고 이런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겠죠. 이날 만난 시민 대부분은 자신이 즐겨보는 콘텐츠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선동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체포도 불법으로 하고 다 나타나잖아요. 그 영장도 다 불법으로 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 나왔지. 그런 이야기는 보통 유튜브 통해서 접하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언론들이 무슨 KBS랑 공정파 무슨 그런 것들이 다 말하는 것도 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지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뜨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제목을 척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라거나 하는 걸 탁탁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듣기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목을 보면 알아요.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요? 난 그러고는 난 처음 듣는데 옛날에는 그 뭐예요? 털보 그 이름이 모르겠네. 좌파. 예. 그 사람 그 본다고 봤다고 그래가 나는 저건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볼 줄 모를까. 우리는 딱 보고서는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줄 알잖아요. 한 서너 번만 들으면 그 사람이 올바른가 아닌가 알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파악을 하거든. 다른 거 몰라도. 그러기에 조중동 나는 옛날에는 내가 젊을 때는 조선일보를 완전 구독했지. 그랬는데 이제는 조중동 안 봐요. 완전 그렇게 좌파에서 그렇게 할 줄 전혀 몰랐지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불편함이 없으신 건가요? 괜찮아요. 나는 내가 보니까 골라보고서는 아니다 싶은 건 아예 클릭을 안 하니까 불편하다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전문가들은 SNS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정치 콘텐츠들이 시민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SNS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공정하게 정치적인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학습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우선권이 시민들이 먼저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찾아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좀 얻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의 시점과 관찰자의 시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여자가 됐을 때는 실제로 그런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요.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과 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거든요.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떨까? 얼핏 봐도 탄핵 정국과 관련한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반대 운동을 이어왔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나는 탄핵을 계엄을 했다 그러길래 맨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송간이를 수색 들어갔다가 나는 아하 하면서 대통령이 신의 한 수라고. 우리는 부방대에서 한교안 대표님과 부정선거 계속 운동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정선거가 그냥 시시하게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자 현재 조갑제닷컴을 운영 중인 조갑제 대표는 현 시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부정선거론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당한 정신질환적 사건이에요. 코로나는 육체적 전염병이지만 이 음모론은 정신적 전염병이거든. 본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
뭐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까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죠? 선관위가 도대체 몇 분을 깠습니까? 여러 분 까서 보여주었어요. 그 개표 시스템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기자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깐 게 뭡니까? 작년 4월 개표 과정을 깐 거 아닙니까? 그 개표 과정을 본 사람이 몇십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상 더 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세계의 자랑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을 망상적 계엄, 발작적 계엄, 황당무계한 계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작년 4월이 대규모 부정선거였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요. 공정한 선거인데도 자신의 비상계엄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였다고 거짓말한다면 그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겠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행동력을 수반한 불법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또한 지금과 같은 미디어 소비 경향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후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지난 총선 때라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뒤부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고요. 2030 세대는 행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서부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 다수가 2030, 40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음모론이 나중에 액션으로 나타날 때 2030 세대들이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매체들을 계속 알고리즘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향성을 벗어나기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성을 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공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또 알고리즘을 타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많은 대중들에게 퍼져 나가겠죠. 극우나 뭐 극좌나 그리고 극단이나 이런 걸로는 그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기존 언론에 있어서 등을 돌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언론사 중에도 선관위와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면서 음모론 확산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음모론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각급 학교에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보수 지식인들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거나 본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친일파 명단 작성했듯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고 국민 전체를 전응화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실사구시입니다.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리공론 말고 이론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현실이 어떠냐, 그리고 사실이 뭐냐, 이걸 봐야 되죠.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는 요 교훈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이건 훈련이 돼요. 교육이 있을 때. 실사구시. 이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새 제도로 다음 대선을 치르자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권에서 나오던 이런 목소리가 호남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 정치권에서 있었던 개헌 관련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석대선 기자, 먼저 요즘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띄우기가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그 87년 체제 이후에 등장한 대통령이 8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그다음에 4명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인물보단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간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거겠죠. 무엇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그에 맞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이 국민 분열을 야기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의 목소리고 여야 대권 잠룡들도 이 개헌을 의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지난 11일 광주에서 제7공화국 시국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야권,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맡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한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을 이끌 차기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에 나섰는데요. 정치 무대 복귀 과제로 개헌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 전 총리는 먼저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한 요인으로 정부 파탄, 거대 야당의 폭주,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의 충돌, 사법부 불신, 국민 분열 등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걸 예정된 비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이 불행을 겪을 가능성은 전임자들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국민이 분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국민과 정치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 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 전 총리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도화하는 과정을 두고 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이 전 총리는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제 국회 입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이 전 총리의 말처럼 그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순 입법만으로는 이게 나중에 합헌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 검토 보고서를 봐도 국민소환제는 헌법에 규정한 대의제, 특히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 충돌할 수 있고 우회적인 신임 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이번에 꺼낸 국민소환제는 단순히 극성 지지층을 통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이 정치권의 비판이고요. 특히 이 대표가 지금 이 개헌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헌법을 손봐야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낸 것은 이 자체가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작심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다양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우려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번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극단 정치는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나 요즘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 청사진을 밝혔죠. 지금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보수 진영인데요. 이날 토론회에도 여권 인사가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인구 비례의 의석수가 비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입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절하게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방 정부의 행정, 재정, 입법 권한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제가 이 비수도권에 광역단체장 맡아 살림 살아보니까요.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도 계신데 와 이거 정말 힘듭니다. 왜냐 비수도권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재정적 여건도 열악하고 주어진 환경도 열악하고 권한도 너무 축소돼 있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 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도 이날 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지역별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를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바로 이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더 좋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면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총리나 오세훈 시장 모두 유력 대선 주자인데 사실상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먼저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좀 물어봤는데 뭐 이 전 총리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뭐 부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개헌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돌파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론화를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시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또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집행부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조순열 신임 회장을 만나 당선 소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에 출마하고 당선됐다는 자체는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함께 고생한 캠프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저희 회원님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두 후보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시절
시절에 서울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신 바 있으시잖아요. 예. 여기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공약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공약을 크게는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배출수 감축을 말씀드렸고, 형사 성공보수 부활, 그리고 불법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네트워크펌 규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입법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출수가 지금 현재 1,745명에 이르고 있어서 변호사 내부의 최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0명 뽑던 그 변호사 숫자가 로스쿨 도입하고 유사직역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1,500명 배출이 됐고 거기에 지금 1,745명까지 늘었는데 지금 유사직역은 폐지되지 않고 있고 변호사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변호사 업계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발단이 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 숫자 배출수는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1,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1,500명으로 줄였고, 근데 저희는 인구가 5,200만에 불과한데도 1,745명까지 늘리고 있어서 경제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저희 배출수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 성공보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변호사들 그 직역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외연이 넓혀지지가 않는 점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원래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형사 성공보수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경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당사자와의 약정은 무죄가 났을 때 보수를 정하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무효다라고 본다는 것은 어떠한 법조인도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그 판결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회장으로 당선되시고 난 뒤에 네트워크 모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히셨죠.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법 범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설정하고 있는 광고 규정 그 규정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그 네트워크펌 이 법조 생태계를 상당히 교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과 함께 광고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주사무소, 분사무소 광고 분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예로 분사무소에서 광고하는 내용이 주사무소 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선임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주사무소에서 함께 변론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실제 네트워크펌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또한 저희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광고가 과연 광고 규정에 위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그런 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그 광고를 사전 심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한테 어떤 내용의 광고를 하려고 한다. 사전에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면 저희가 내부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통과한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좀 상생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독점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종국에는 변호사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실질적인 수익 면에서는 광고업체의 수익은 늘지만
변호사들끼리는 상호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이루어지고 그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의 그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결국은 변호사들의 경쟁을 통해서 광고업체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그런 게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독점을 좀 규제해 나가는 그 방법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 플랫폼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법률 플랫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님들이 일정 숫자에 이르고 나면 결국은 그 광고비를 지출한 것에 비해서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변호사들이 대거 가입을 하고 사건을 선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지출한 광고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저희가 그건 실제 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했고 그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저희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광고 규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률 플랫폼은 저희가 변호사들만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형태입니다. 법률 플랫폼 또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불법 광고, 유인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은 징계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락이 저희는 나름대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형태의 법률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회장님께서는 직역 수호의 진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오시잖아요. 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또 유사 직역으로부터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유사 직역과의 그 충돌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우리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유사직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송 대리권이라는 그 전문적인 영역을 오히려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제도 취지 그리고 소송 대리라고 하는 것은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라이센스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변호사가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송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건 결국은 사법 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전문 변호사들을 통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유사직역의 소송 대리권 침탈 행위는 저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오래 전부터 서초동 이장으로 불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된 계기와 또 관련해서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좀 그 속칭 말해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34살 때 연수원 마치고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년 차 변호사가 됐는데 좀 개업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변호사님들, 후배님들도 그렇고 오히려 선배님들도 법원 검찰에서 계시다가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편했던지 저한테 많이 물어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은 전관 변호사님이신데 야, 내가 서초동에 개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게 나을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후배들이 개업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그리고 직원은 어떻게 고용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같이 가서 방문해서 위치도 선정해주고, 인테리어 업체도 같이 알아봐주고, 그 가격 내고도 제가 해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고요. 변호사 업무적인 것, 업무 외적인 것,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좀 보람들을 많이 느꼈고,
그게 한 20년 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서초동 이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후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저기 장례식장에 이렇게 문상을 갔는데 44살 젊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상이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버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비통함도 있지만 사무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며 선임비는 어떻게 받았는지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들어드리다가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집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증표 리스트를 3년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임계가 나간 사건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쭉 리스트를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대법원 사건 검색 들어가고 형사사건은 직접 전화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사건, 진행사건을 완전히 나누고 그래서 계좌를 확인해서 선임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고 당사자들께 직접 전화해서 선임비 관계, 사건 진행 관계 다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사건은 좀 절반을 돌려드리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제가 변론 재개 신청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모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도 그렇고 유족들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그 서초동 이장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진심으로 제가 회원들에 대한 변호사님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이제 2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회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첫째는 조순열 회장은 정말 회원들에게 진심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일 잘하는 변호사, 우리 홍보물에 나와 있는 준비된 회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관 업무, 우리가 입법을 통한 해결이 대부분의 저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변협 김정욱 협회장 당선자와 함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공약사항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런 회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우리 변호사님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고 잃어버린 게 있다면 반드시 찾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우리 변호사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사 직업이 면기남부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구인데 이제는 정말 면기, 배고픔을 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직업이 된 거 아닌가. 최소한 배고프지 않아야 우리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실사구시 정신을 가지고 우리 변호사님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뒷받침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주목 이 판결. 지난해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몇몇 누리꾼들의 비방글은 본인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 이 판결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 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변호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런데 추모는 못할 망정,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죠. 네, 참사 이후에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입에 담기도 힘든 악성 글들이 올라와서 전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악성글 약 200여 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고 1월 기준으로 한 14명 정도가 검거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 참사가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식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의 성별을 특정해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좀 반인륜적인 그런 내용을 적은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도 있었는데요. 당시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저런다라는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모욕에 이르는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자나 유가족을 향한 이런 모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같이 악성글을 남긴 이들에게는 대부분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김도윤 변호사님. 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그리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망인이나 유족들에 대해서 악성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및 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욕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모욕죄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모욕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개땡땡, 돼지 같은 뭐 등의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표현, 경멸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지만 IC 뭐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모욕죄 성립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글은 엄연히 2차 가해이고 그만큼 피해자들의 고통도 심각한데 그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욕죄 형량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즉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좀 형량이 낮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법정 형량은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욕죄 판결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벌금형도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벌금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앞서 언급했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그 합성 포스터를 제작해서 유포한 누리꾼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는데 그쳤거든요. 이런 형사 판결상 모욕죄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모욕죄는 사망한 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모욕죄 규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분에 대한 모욕의 경우 그것이 동시에 그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모욕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이 적정하다면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욕행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형량도 그렇지만 이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취재하다 보면 어떤 사건은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은 모욕죄가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모욕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범죄의 성립 요건, 이 형법적으로는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 요건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건이고요.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모욕성이랑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특정성이랑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때문에 어떤 너무 광범위한 단체를 지칭해서 모욕을 했을 때는 그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정성 요건이 흠결이 돼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어떤 작은 단체, 어떤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유가족 단체는 많아봤자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가족 단체를 모욕했을 때는 특정성이 인정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요건 중 첫 번째가 공연성인데요. 관련해서 판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 즉 모욕죄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이 당시 시청자가 1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공연성이 인정된 건가요? 네, 이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거나 소수의 사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의 시청자가 1명뿐이었지만 그 1명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이를 녹화해서 이후에 업로드하면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이를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결도 봐보겠습니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을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죠. 네, 지난해 10월 그 대법원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욕성, 즉 모욕에 해당하든지는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시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그 전제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 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좀 요약하자면
문제된 발언의 모욕성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그 취지 또한 공익적이었다는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네, 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원 B씨 해당 사건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모욕죄로 기소가 된 건가요? 네, 이 사건 피고인인 B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B가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B씨가 한 말을 전후 사정을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분명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적놈, 양두구육의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비열하고도 추악한 형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좀 과한 표현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 B씨가 한 말 중에서 능지처참, 또 몽둥이가 약,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심지어 13차례에 걸쳐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나쁜 발언들을 했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네요. 네, 이러한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1, 2심 판결도 이러한 표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모욕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 자체보다는 그러한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에 보다 방점을 두고 무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위법적이었는지 여부는 판결문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었던 조합원이 어떤 비판을 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대법원에 소명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모욕죄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판례들에 비춰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돼야 하고 특히 이 모욕성과 관련해서는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할 때 모욕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그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을 기준으로, 즉 주관적 모욕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영화 대사에도 있지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했지만 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 소린지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 이 듣는 사람,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뭐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모욕죄 적용 범위가 다양하기도 하고 또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도 여전히 드는데요. 어디까지가 좀 표현의 자유인지 또 어디서부터 모욕죄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을까요? 예,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법익, 즉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이냐, 이 판단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앞서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그 모욕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1, 2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두 법익에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예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참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익을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 사건 안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떠나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판단을 법원에만 맡기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모욕죄에 관한 여러 판례들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욕죄 성립에 대한 기준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정형화하고 기준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법조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욕죄로 인한 고소 고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에 모욕감을 느껴서 내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표현의 자유인데 본인이 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하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이 허윤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직접적인 모욕적 언행 및 악성 댓글뿐 아니라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에 의하여 언어적 표현에 의한 모욕죄뿐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사진 합성 등에 의한 모욕죄 등 모욕죄 적용 기준 및 범위가 달라지고 있으니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시거나 혹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에 대해 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모욕죄의 정의와 형량,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목 이 판결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주목 이 판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석 변호사님과 김도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